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의 책임자 야히야 신화르가 하마스의 제1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마스는 어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순교한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의 뒤를 이어 야히야 신화르 사령관을 이 운동의 정치국 의장으로 선택한 데 신의 가호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신화르 의장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을 설계한 인물로 알려졌으며 신화르를 정치국 의장에 임명한 조치는 개전 이후 하마스가 추구해온 급진 노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신화르는 휴전 타결에 있어서 주된 결정권자였고 여전히 그렇다면서 양측 간 휴전이 주요 목표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과 하마스가 하니예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을 다짐하면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 및 친이란 세력 간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분쟁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린 미국과 호주 외무 국방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들에게 누구도 이 분쟁을 고조시켜선 안 된다며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의 심도 있는 외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이란에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도 이 같은 메시지를 직접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이스라엘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영내 모든 당사자들은 추가 공격 행위가 모든 이들에게 갈등과 불안정, 불안감을 영속화할 뿐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앞서 5일 이란을 방문해 알리 바게리 카니 외무장관과 회담했던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과 이날 전화회담을 갖고 영내 사태 악화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셰이크 타민 빈 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과 이날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즉각적인 휴전과 영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이 오늘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이틀간의 해상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세뮤얼 파파로비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캐나다, 호주, 필리핀 합참의장은 어제 공동성명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영내와 국제협력을 강화한다는 우리의 집단 공약에 따라 7일과 8일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다자간 해상협력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4개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정한 항행과 비행의 자유, 기타 해상과 국제공약의 합법적 사용과 국제법에 따른 해상에서의 권리 존중에 대한 권리를 옹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훈련 기간 참가국 해군, 공군 부대는 각국 군 간의 협력과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함께 활동할 것이며 국제법을 준수하고 항행의 안전과 다른 나라들의 권익을 고려하는 가운데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오고 있지만 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 2016년 이 같은 중국의 주장에 국제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 남중국해 내 여러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오늘 태국 의회 내 최다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국 전진당이 추진해온 왕실모독죄 개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국왕을 국가 원수로 하는 통치체제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면서 앞서 지난 1월 이를 중단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태국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제거 등을 공약으로 내걸고 의회 내 1당으로 급부상한 전진당은 태국 왕실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해 최대 50년의 징역형을 명시하는 등 가혹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태국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전진당 지지자들을 분노케 만들 가능성이 크지만 당의 전현직 간부 11명에 한해 10년간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정도의 조치여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진당 소속 의원 140여 명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새 정당 창립 등을 통해 재편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수요일 VOA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현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우려하면서 북한이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미리무장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5에서 25도, 최고기온은 26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예정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부친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로 알려진 월즈 주지사는 경제, 교육,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정책을 지지해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6일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자신과 함께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나설 러닝메이트로 선택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X 옛 트위터를 통해선 팀 월즈를 러닝메이트로 선정하게 된 것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며 주지사 코치, 교사, 재향군인 출신으로서 그는 자신과 같은 노동자 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팀에 합류하게 돼 정말 기쁘다며 이제 일을 시작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X를 통해 카멀라 해리스와 함께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 일생일대의 영광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이어 대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에게 가능성의 정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월즈 주지사에게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돼달라고 요청하는 통화 장면이 담긴 영상을 X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해리스 부통령의 요청을 받고 영광이라며 당신이 이 나라에 가져다주는 기쁨과 저 밖에 있는 열정을 함께 전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The joy that you're bringing back to the country, the enthusiasm that's out there.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노동자와 미국의 위대한 중산층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가 될 것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그들은 우리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장 강력하게 수호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세계를 선도하며 필수 불가결한 국가의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오늘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각각 민주당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뒤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인 제이디 벤스 상원 의원과 맞붙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계정에 올린 글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월즈 주지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좌파 듀오라며 이런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벤스 의원도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Tim Walz's record is a joke. He's been one of the most far left radicals in the entire 벤스 의원은 이날 필라델피아 선거 유세에서 팀 월즈의 기록은 장난이라며 그는 미국 정부 정치에서 가장 극좌파적인 급진주의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팀 월즈가 선택된 건 카멀라 해리스가 당내 극좌파의 요구에 굴복했다는 뜻이고 이는 그녀가 항상 해왔던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회 내 민주당과 공화당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경합주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조 맨친 민주당 상원 의원의 X를 통해 월즈 주지사는 민주당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라며 그와 함께 워싱턴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길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월즈 주지사가 급진주의자라며 정치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원 공화당 의장인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이날 X를 통해 월즈 주지사는 실패한 의원이자 실패한 주지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의 조니 언스트 상원 의원도 X에 올린 글에서 월주 주지사는 워싱턴 주야에서 진보 성향을 대표하는 인사로 꼽히는 버니 샌더스가 부통령으로 선택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대선의 민주당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964년생으로 올해 60세인 월주 주지사의 부친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월주 주지사는 육군 주방위군에 입대한 뒤 24년 동안 복무했고 2006년 미네소타주의 공화당 성향 지역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6선을 기록하며 12년 동안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학교 무상급식과 기후변화 대응, 중산층 대상 감세 정책, 노동자들에 대한 유급 휴가 확대 등 진보적 의제를 추진해온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험과 교육기회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진보적 정책을 지지하는 한편 중서부 지역 농업정책과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 농촌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을 것이라고 미국 내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판가름하는 데 중요한 중서부 지역의 주입니다. 11월 5일 대선까지는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월주 주지사는 펜실베이니아주 등 대선 주요 격전지에 포함되는 7개 주를 돌면서 선거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호주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우려하면서 북한이 외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6일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호주의 페니 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동북아와 유럽 모두의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에서 러시아로의 지속적인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파트너십 강화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정치와 경제, 기술, 군사적 지원을 획득할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명했다며 이는 북한의 무모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양측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으며 북한이 항구적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도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장관들이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2+2 회담을 가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1985년부터 외교와 국방장관이 모여 영내 안보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날 장관들은 북한 문제 외에도 인도태평양과 중국, 러시아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개방적이고 안정적이며 평화롭고 번영하며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그리고 주권과 국제법을 존중하는 인도태평양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와 영내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관들은 중국이 건설적으로 관여하고 안정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했다면서 세계와 각국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을 규탄하고 러시아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국경 내에서 즉각적이고 완전하며 무조건적으로 군대를 철수할 것도 거듭 촉구했다고 공동성명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입힌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을 지적하며 러시아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것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과 스웨덴이 5일 북한 문제 해결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6일 보도자료에서 전날인 5일 미국이 워싱턴 DC에서 인도태평양 대화를 위해 스웨덴을 초청했으며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과 얀 크누트손 스웨덴 외무차관이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캠벨 부장관과 크누트손 차관은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심화와 우려스러운 인권 상황 등 북한의 염려스러운 동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양측이 북한 문제 외에도 남중국해에서의 국제법과 항행의 자유 수호,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인도태평양에서의 해양 및 안보 협력 강화 등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한 영내 공동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긴급한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과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간 필수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인도태평양 대화에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 국방부의 고위관리가 참여했다고 대변인실은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하며 독일의 참여가 인태지역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인태지역의 안보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6일 우리는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환영한다며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18번째 유엔사 회원국이 된 독일을 비난한 데 대해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독일의 헌신을 기대한다는 지난 2일자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보도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앞서 인태사령부는 독일의 가입은 유엔사의 다국적 노력을 강화시켜 귀중한 전문 지식과 자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의료지원 부대를 통한 독일의 한국전쟁 참전은 세계 평화와 인도주의적 노력에 대한 독일의 오랜 헌신을 보여준다며 독일의 유엔사 합류는 영내 안보를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독일과 유엔사는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를 위한 비전을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6일 독일의 유엔군 사령부 가입으로 한반도 군사정치 정세가 악화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담화를 내고 미국 주도의 다국적 침략기구인 유엔사의 독일 가입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위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를 보다 더 철저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우리는 독일의 유엔 사령부 가입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다며 유엔사 합류가 영내 안보에 대한 자국의 헌신을 보여준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유엔사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신호를 보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려운 시기엔 평화적 협력의 기반으로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최근 VOA에 독일의 유엔사 가입에 대해 이는 독일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으로 구성된 침략자의 축을 고려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진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안보는 상호 연결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demonstration that Germany supports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It is, of course, a democracy and a like-minded democracy. 엑셀 부대표는 이어 독일은 유엔사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반도 유사시 독일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의료지원국인 독일은 지난 2일 유엔군 사령부의 18번째 회원국으로 합류했습니다. 유엔사는 2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한국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일의 유엔사 가입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유엔사 회원국은 이번에 신규 가입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등 18개국입니다. 유엔사는 한국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의 사령부로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합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유지를 감독하고 협정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미국 정부가 긴장 고조 행위라며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국제단체들은 북한의 대인 지뢰 사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국무부가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서 북한군이 지뢰 매설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긴장 고조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6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김정은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와 탄도 및 순항 미사일 발사와 같은 긴장 격화 행동, 군사 분계선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대인 지뢰 사용을 금지한 오타와 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며 별도로 대인 지뢰 사용 자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무차별 공격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해 대인 지뢰를 포함한 모든 무기를 사용해야 할 의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북한의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조율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한국,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가 강조한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 시 인도적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 체계로 특히 군사 작전 시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할 것과 민간인 및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금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 국방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군이 지난 4월부터 DMZ 북측 지역 일부에서 지뢰 매설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을 식별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지역 중 일부가 임진강, 역곡천, 화강 등 남북 공유 하천과 연결돼 있어 집중호우 발생 시 북측 지뢰가 유실돼 한국 민간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북한군이 4월부터 수만 발 규모의 지뢰를 매설하고 있으며 특히 나뭇잎 모양으로 생겨 오인하기 쉬운 나뭇잎 지뢰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북한과 한국은 모두 정전 상태를 유지 중인 한반도 군사 긴장 상황을 이유로 국제 대인 지뢰 금지 협약인 오타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 생산과 비축, 사용, 이전을 금지하고 매설된 지뢰 제거를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지난 1999년 발효됐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대인 지뢰를 매설한 데 대해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6일 VOA에 협약 당사국들은 대인 지뢰의 무차별적 사용이 불필요한 부상과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대인 지뢰 사용과 관련된 모든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민간인 사상자 발생 위협이 높은 분쟁 지역에서 지뢰 매설을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인 지뢰 사용은 그 매설 방식에 관계없이 용납될 수 없다며 적절한 매설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5년간 대인 지뢰 사용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온 오타와 협약은 대인 지뢰를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 개발, 생산, 취득, 비축, 보유 또는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타와 협약 사무국은 한국과 북한 모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내면서 향후 대응을 위해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국이 아닌 국가들은 국제사회에 동참해 이 협약이 정한 강력한 규범에 위배되는 활동을 자제하고 대인 지뢰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 기구로 지난 1992년 창설돼 199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뢰금지 국제운동도 북한의 지뢰 매설 및 사용에 대해 우려와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ICBL 공보실은 6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군이 대인 지뢰를 새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국경 양측의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ICBL은 민간인에게 끔찍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64개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지뢰가 다시 사용되는 것에 깊은 슬픔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뢰는 21세기에 설 자리가 없으며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협력해 이 잔인하고 무차별적인 무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CBL은 대인 지뢰가 전쟁 중은 물론이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으며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북한에서의 지뢰 사용이 누군가의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에 매설된 지뢰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은 DMZ 일대에서 약 200만 발 이상이 매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도 지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 군사분계선 남쪽인 한국 측 DMZ와 민통선 지역에 약 127만 발, 북한 측 DMZ에 약 80만 발이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지뢰 매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과 비판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최근 서명한 안보협력 각서는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3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평가했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원장도 3국 협력 제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맥콜로버는 미한일 국방장관이 최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맥콜로버는 5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중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현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한국과의 이런 역사적인 3국 협력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억지력을 증진하고 경제 및 방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우리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일본 도쿄에서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습니다. 협력각서는 3국 안보협력의 기본 방향과 정책 지침을 담은 첫 문서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서는 이를 위해 3국 국방장관회의, 합참의장회의, 안보회의 등 고위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에 기반을 두고 프리덤 엣지 등 3자 훈련을 정례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장인 잭 리드 원도 지난 1일 관련 성명을 내고 3국 안보 파트너십을 제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리드 의원은 특히 일본과 한국은 모두 신뢰를 구축하고 영내 공동의 위협에 맞서 협력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며 일본, 한국, 미국 간의 3국 관계에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크루닛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미한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 서명과 관련해 VOA에 3국이 지금까지 달성한 협력을 제도화해서 좀 더 내구성 있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you think about definitions of deterrence, having credible combat capability is at the heart of it. 크로닌 석자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번 문서 채택의 시점을 캠프 데이빗 3국 정상회의 2주년과 맞물리도록 한 건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3국 관계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 초음속 전략폭격기 편대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미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가 이번 훈련을 통해 전략적 억제 역량을 과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제7공군은 5일 7공군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들이 2024년 8월 2일 일본과 한국 사이의 공역에서 미 폭격기들과 공중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8전투비행단 소속 제35전투비행대대의 미 F-16 파이팅 펠컨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제6항공단의 F-15J 이글 4대가 B-1B 랜서 2대와 함께 폭격기 호위 및 공대공 훈련을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공이 아닌 공역에서 이루어진 이번 양자 훈련을 통해 미 공군 대원들은 공대지, 공중급유, 지휘통제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능력과 관련한 미일 간 상호 운용성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들 B-1B 편대는 미국 본토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대서양을 횡단한 데 이어 이번 훈련에 합류한 것이라면서 이는 B-1B의 세계적 도달 범위와 전략적 억제 역량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라고도 불리는 B-1B 랜서 폭격기는 미 공군이 운용 중인 B-52, B-2와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로 4개의 고출력 제트 엔진이 내는 추진력을 바탕으로 음속에 약 1.2배까지 비행할 수 있으며 유사시 괌 기지에서 이륙해 2시간 만에 한반도의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6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훈련에 B-1B 편대가 참가한 것과 관련해
이는 우리가 모든 적절한 수단을 동원해 영내 미국의 이익과 동맹들을 방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And it really sends a message that the U.S. and its allies remain strong and vigilant and will use all appropriate means to defend. 그러면서 이 같은 전략 자산은 북한을 포함해 영내 어떠한 전략적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화력을 미군 사령부에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또한 한반도 동해 공역상에서 이루어진 이번 훈련에 한국군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수많은 3자 훈련, 양자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는 만큼 한국이 이번 한 번의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전폭기 B-1B 랜서는 지난 6월 5일 한반도에 전개돼 한국 공군과 함께 미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밀 유도 폭탄인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도 7년 만에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 7공군은 보도자료에서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서 실탄 투하 훈련을 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 만이라면서 이번 훈련은 미한 동맹이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연합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며 확장 억지력을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밝혔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법원이 최근 북한을 제소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들에게 대북 소장 전달 계획을 보고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대북 소송인단이 이용한 소셜미디어와 이메일, 외교적 경로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5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하마스 공격 피해 미국인에게 보고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담당 중인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30일 이내에 그리고 이후 30일마다 원고가 소장 송달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이스라엘계 미국인 아이엘렛 아르닌의 유족 등은 북한이 당시 공격과 관련해 하마스를 지원했다며 지난달 17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습니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달 1일에는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이 당시 공격에 대해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이 소송들에 대한 입장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들 사건은 별개로 진행되지만 담당 판사는 동일합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두 건의 소송인단 모두에게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인의 대북 소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정식으로 고지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램버스 판사는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청취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편을 통한 소장 전달이 사실상 막힌 상태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대북 소송인 등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이를 북한의 소송 사실이 정식으로 고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북한의 소셜미디어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케네스 배 씨는 소셜미디어와 별도로 미국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우편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부는 이 우편물을 받은 즉시 반송했지만 배 씨 측은 이런 행위 자체를 소송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직접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는 일명 외교적 경로를 통한 방식도 있습니다. 최근 국무부 법률자문실은 대북 소송 관련 문건 3건을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달한 사실을 법원 서기관실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는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됐다 이듬해 평양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가족들이 제기한 소송과 일본 적군파 피해자 등의 대북 소송에 대한 소장 등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 2021년 북한의 23억 달러 배상 책임을 명시한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의 최종 판결문과 의견서 등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무부가 실제 법원 문건을 북한 측에 전달하기까지 최대 3년이 걸렸습니다. 이는 소송인단이 외교적 경로 방식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BOA는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에게 북한에 소장을 전달할 방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새 회계년도 활동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상원의 지출 법안이 공개됐습니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국 외교공간의 비전투원 대피작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올해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상원 세출위원회가 최근 위원회를 통과한 2025 회계연도 국무지출 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5일 의회 기록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법안에는 국무부를 포함해 국제개발처와 유엔 등 행정부의 대외국무 활동 및 프로그램에 총 616억 50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원 세출위원회는 유사시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미국 외교공간 직원들의 대피작전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올해 처음으로 명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법원에 첨부한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강압과 공세가 증가해 수만 명의 미국 외교관 및 시민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각 미국 외교공간에 비전투원 대피작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무장관에게 지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비전투원 대피작전은 위기 상황에서 군사적 보호 아래 민간인 외교관 등 비전투원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작전입니다. 한편 법안은 북한과 관련해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미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금지된 나라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쿠바 등 4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 관련 예산 지출은 민주주의 기금과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대북방송과 관련해선 방송시간을 직전 회기연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 예산을 대북방송 운용과 탈북난민 지원 등에 사용해왔습니다. 북한 정부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정보에 대한 원조를 제한하는 조항도 또다시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북한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 역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당한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외 중앙정부에 대한 원조에는 국무 예산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상원의 이번 새 국무지출 법안은 국무부와 USAID의 대외활동 증대를 위해 예산의 상당 부분인 12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을 늘리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패티 머레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무지출 법안에 대한 위원회 표결 직전 이 위원회가 다시 한번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국가의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So I'm glad this committee is once again working to produce and pass funding bills that will make people's lives better. 앞서 하원은 지난 6월 총 517억 달러 규모의 국무지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하원 법안도 전 회기연도와 마찬가지로 대북방송과 인권증진 관련 활동에만 예산을 지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원의 법안은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위한 해외 군사 자금으로 33억 달러를 책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악의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1억 달러를 책정하는 등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과 영내 중국 영향력 견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상원의 법안은 본회의 심의 및 표결 후 하원의 법안과 조율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류평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6일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인 친선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주북 중국 대사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이른바 전승절 기념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중국과 북한은 산과 강으로 연결된 이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올해는 중국과 북한 수교 75주년이자 중국 북한 우호의 해라면서 중국과 북한은 대표단 방문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대사의 전승절 행사 불참은 최근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양국 사이의 긴장이 표면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30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가 북한에 취해온 몇 가지 조치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류 대변인은 중국은 러시아가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중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정학적 우위 추구는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평시 사상 최대 규모인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영내 균형을 뒤흔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 평화를 위한 세력이며 세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국가라며 중국은 평화적 발전의 길과 본질적으로 방어적인 국방 정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방 개발과 군사적 활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서 중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핵무력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 가발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통해 만들어진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BOA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올 상반기 중국에 총 1억 548만 7천 달러어치의 가발과 속눈썹 등 인조모발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역대 최대치입니다. 이는 올 상반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 1억 7,615만 6천 달러의 59.9%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북한의 대중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체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1위였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북한의 대중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7,388만 2천 달러로 전체 대중 수출액이 54.9%였습니다. 올 상반기엔 전년 동기 대비 3,160만 5천 달러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7년 9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해 기존 주력 수출 품목이었던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자 2018년부터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속눈썹을 포함한 인조모발 제품 등을 중국에 수출해왔습니다. 중국에서 사람의 머리카락과 양모 등 재료를 수입해 가발 등을 만들어 완제품으로 중국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북한의 대중,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수출은 2017년 상반기엔 11만 3천 달러에 그쳤으나 대북 제재로 섬유 수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대체 주력 수출 품목으로 떠올라 2018년 상반기에 93만 2천 달러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로 급감했다가 2022년 상반기 39만 4천 달러로 수출이 재개됐고 지난해엔 7,388만 2천 달러까지 폭증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엔 역대 최고치까지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만든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 전 세계로 수출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발 등 인조모발 제품 최대 수출국은 미국입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의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11억 6,038만 달러로 전체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 17억 7,349만 7천 달러의 65.4%에 달합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인조모발 제품 수출액은 최근 들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상반기엔 9억 4,106만 1천 달러였고
지난해 같은 기간엔 9억 6,442만 7천 달러로 소폭 증가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엔 11억 6,038만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가발 등 인조 모바일 제품이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대북제재 전문가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BOA의 관련 질의에 법적으로 북한 노동력으로 만든 제품은 미국으로 수입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와 사설 또는 준사설의 열악한 작업장에서 가발과 인조 속눈썹을 제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북한 정부는 가발과 속눈썹을 중국 수출업자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하고 수출업자는 이를 중국산으로 둔갑시키고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가발을 구입해 착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우리 정부는 이런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은 세관에서 감시 목록에 추가해 공급망을 역추적하는 검사를 강화해 북한산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력이나 자재가 사용된 증거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제조업체의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면서 또 강제노동 사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등 동맹국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중국산 가발과 속눈썹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는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 등 당국에 북한산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등을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7년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을 통해 외화 수입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채굴, 생산, 제조 과정의 일부에라도 북한 노동력이 이용된 제품은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발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 자체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지만 생산 과정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이 없었다는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 몰수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소재 엘프 코스메틱스사가 2012년부터 약 5년간 중국 소재 2개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을 적발, 2019년 엘프사에 약 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2022년 12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노동력을 사용해 제조된 중국산 제품들을 미국의 모든 입국항에서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류 대상은 징더무역, 릭신식품, 저장 선라이즈 의료기업 등 3곳의 중국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들이었습니다. 당시 조치는 이들 업체들이 공급망에서 북한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미국이 제재를 통한 적성국 대응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CBP 조사 결과 드러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앞서 지난 2월 BOA의 관련 질의에 기업들은 북한의 노동력을 포함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 공급망을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북한산 제품 반입 위험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기업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실사를 진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중국 인근 해상에서 자취를 감춘 유엔 제재 대상 유조선 천마산호가 다시 포착됐습니다. 약 닷새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해안선을 따라 남하하던 천마산호가 이번에 북쪽으로 이동 중인데 유류 등을 불법으로 선적했던 과거의 항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현지 시각 4일 오후 11시 27분경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노출했습니다. 이후 중국 해안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던 천마산호는 6일 오후 2시경 중국 상하이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상에 도달한 뒤 곧바로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는 천마산호가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의도적으로 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일 새벽 현재 천마산호의 위치 정보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가 지난 1일 새벽 2시경 중국 닝더 인근 해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돌연 AIS를 끄고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닷새 만인 이날 천마산호가 북쪽으로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018년 3월 천마산호 등 불법 유류 환적에 가담한 북한 선박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은 천마산호에 대해
자산 동결과 입항 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로의 운항이 불가능하지만 천마선호는 북한 남포에서 10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위치 신호를 외부로 드러냈다가 다시 감추는 수상한 항적을 보인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바츠 전 위원은 지난달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산 동결 대상 선박은 제재 지정 선박으로 압류돼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안보리결의 22705 1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A vessel subject to asset freeze, a designated vessel, should be seized. 천마산호가 잠적한 중국 동중국해 일대는 과거 북한 선박이 제3국 선박과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건네받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약 사흘간 이 일대에서 자취를 감춘 천마산호가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를 넘겨받아 다시 북한으로 향하는 게 아닌지 주목됩니다. 최근 임무가 종료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과거 천마산호가 동중국해 해상을 운항한 항적을 공개하면서 천마산호가 유류를 선적했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 패널이 공개한 항적은 이번 천마산호의 운항 경로와 동일합니다. 미국 주재의 중국 대사관은 지난 1일 천마산호가 중국 인근 해상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한 VOA의 질의에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관련 기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량 톤수 2,808톤인 천마산호는 지난 2005년 건조된 유조선입니다. 건조 첫 해부터 북한 선적의 고말산 4호로 운항되다가 2012년 지금의 천마산호가 됐습니다. 소유주, 즉 선주는 평양 중구역 소재 조선 아침 쉬핑 회사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잘 싸우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북한이 5번째 메달을 땄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파리 올림픽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올림픽은 이제 11일째인데요. 현재 한국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7개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위는 금메달 24개를 딴 미국이고 2위는 금메달 22개를 딴 중국, 3위는 금메달 14개를 딴 호주입니다. 북한은 은메달 2개, 동메달 3개로 50위입니다. 네, 한국은 파리 올림픽에서 매일같이 메달을 따서 금메달이 벌써 11개인데 6일에는 아무런 메달 소식이 없었군요.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6일 파리올림픽 개막 이후 처음으로 메달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메달 소식은 없었지만 탁구 대표팀은 메달을 향해 전진했는데요. 신유빈 선수, 이은혜 선수, 전지 선수로 팀을 꾸린 한국 여자대표팀은 탁구 여자 단체전 8강전에서 스웨덴에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한국 탁구가 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준결승에 오른 건 2012년 런던 대회 이후 12년 만입니다. 여자 대표팀이 1승만 더 올리면 동메달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대표팀의 일부 선수들은 이미 귀국을 했죠. 그렇습니다. 올림픽에서 양궁 금메달을 싹쓸이한 한국 양궁 대표팀은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한국 양궁은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5개, 여자 개인전 은메달 1개, 남자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합쳐서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요. 선수들은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해 귀국을 환영하는 가족과 팬들을 만났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다이빙을 뛰어들기라고 부르는데 뛰어들기에서 메달을 땄어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김미래 선수가 올림픽에서 2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김미래 선수는 6일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개인 결승에서 합계 372.10점을 받아 3위를 기록해 동메달을 땄습니다. 앞서 김미래 선수는 지난달 31일 여자 싱크로 10m 결승에서 조진미 선수와 함께 2위에 오르며 은메달을 땄는데요. 이로써 김미래 선수는 북한 다이빙 역사상 첫 올림픽 개인 종목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네, 김미래 선수가 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했었죠? 했습니다. 김미래 선수는 시상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내가 10m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큰 경기에 나와서 4등만 했는데 지금 대단히 기쁘다.
비록 3등이지만 내게 힘이 되어준 조국의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억만이 아니라 조국의 기억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에 자그마하게라도 남아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올림픽 개막 9일 만인 4일부터 녹화 실황이라면서 올림픽 탁구와 다이빙 경기를 방영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림픽 소식을 방영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 그 중계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래 올림픽 중계권은 각국 방송사가 돈을 내고 중계권을 사서 방송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북한은 돈이 없어 중계권을 사지 못하고 한국 방송사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중계권을 받아서 방송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가 워낙 악화돼서 이마저 지원받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났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첫날인 5일 경상남도 통영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남색 대한민국 해군 티셔츠 차림의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시장에 머물며 상인들을 만났는데요. 윤 대통령은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잘 지내셨나요? 고생 많으십니다. 라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시장에서 물건도 샀습니까? 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영시장에서 오징어, 보리새우, 아귀채 등 다양한 해산물과 건어물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지역 군시설에서 하룻밤 묵을 예정인데요. 휴가 이튿날인 6일에는 군 장교와 부사관들을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대통령 부인도 함께 휴가를 떠났겠죠?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휴가를 떠난 부인 김건희 여사도 6일 부산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명란 브랜드 연구소와 부산 깡통시장을 찾았는데요. 김 여사는 오후 5시께부터 시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대추와 마늘 등 식품을 샀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상인들에게 날도 더운데 건강을 챙겨가면서 하시라며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또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상인들과는 함께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네, 대통령 내외가 여름 휴가를 맞아 일종의 민생 행보를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시장을 방문해 일반 국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물가 오름세, 즉 인플레 같은 경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됩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